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춘추 전국의 영웅과 스승들 춘추 전국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영웅과 스승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시각 자료를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익히시고 그 다음 또 강의 중에 이 자료를 한번 더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은 너무나 이 복잡하고 다단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총괄적인 이해가 참 어려운데 이것을 무슨 어떤 역사적 지식이나 연대나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이런 사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이러한 역사가 오늘 어떤 의미를 갖고 나 자신에게 어떠한 세계관을 부여하는가에 치중하는 공부를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이 공개되는 이 춘추 전국 강의들을 보니까 거의 99%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그 이야기 위주로 전달을 하는데 그것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강의를 하지 않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자신한테는 덜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익숙해지시면 이런 강의가 아니면 좀 들 맛이 안 나는 이런 그 결과가 초래되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차분히 따라오시면 다시, 그러니까 그 당시 강의를 들 당시엔 잘 몰랐어도 다음 강의를 또 들으면 그 이해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먼저 김경환 선생님은 오늘 그 시각 자료를 한번 그 칠판에다가 비춰주시면 같이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춘추 5패, 춘추 시대의 그 영웅과 스승들을 논의하겠는데, 일단 한자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춘추 5패라는 것도 보는 이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일단 지금 이 한자가 많이 있는 이 춘추 5패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진문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진나라. 그 다음에 이제 진목공이 있습니다. 진목공이 있고, 초장왕이 있습니다. 초장왕. 그 다음에 송양공이 있고, 제환공이 있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송양공과 그 다음에 이 진목공을 제외하고 그 오나라와 월나라 그 오의 합려와 그 월의 구천을 그 추가하는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독서한 바로는 이 춘추 5패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양공 같은 뭐 좀 수준 이하. 그 다음에 이 진문공도 약간 미흡하다. 그래서 이 5 중에서 이 의미 있는 이 패자는 제환공, 진목공, 초장왕, 여기 이 정도가 된다 하고 대충 이렇게 그 이 나라의 위치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시간에 집중 논의할 춘추 5패는 이 지도상의 5패가 아닙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5패 하고 나와 있죠.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게임 장면 같기도 한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제환공이 있습니다.
이 재환공은 당연히 이제 관중과 같이 논의돼야 되고, 주로 관중을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진문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쁜 군주는 아닌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될 게 있는가? 여기 진문공. 네. 그렇죠. 원래, 저는 진문공보다도 아까 나왔던, 이 진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진입니다. 그죠? 네. 이 진인데, 내가 더 높이 사는 이 패자는 이 진의 문공이 아니라 이 진의 목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목공. 자, 그 다음에 초장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합녀가 있고 월구천이 있는데, 이 시간에 주로 논의할 5패는 재환공, 그 다음에 진목공, 초장왕, 오합녀, 그리고 월구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환공은 관중과 함께 같이 묶어서 논의를 하려고 할 때 중국의 고대 사상의 그 양대 조류를 이루는 그 유가, 그리고 유가와 대조되는 법가가 있는데, 이 재환공과 바로 이 관중은 유가와 법가를 아우르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면 공자와 그리고 이 진나라의 상황 같은 그 두 인물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 다음, 저는 이 진문공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19년 동안 망명생활 하다가 62살 돼가지고 이제 왕 돼가지고, 나쁜 왕은 아닌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대신에 저는 진목공을 주로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 진목공은 대단히 유능하고, 이 자연스러운 군자입니다. 그러나 이 진목공도 결점은 있어요. 특히 진목공의 장례 때 많은 그 사람들을 함께 묻었죠. 순장이라는 거. 초장왕은 말입니다. 저는 이 5패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입니다. 말 그대로 초장왕은 여러분 노자 도덕경 아시죠? 네. 노자 도덕경에서 성인이라고 얘기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노자 도덕경에서 성인이라고 거론되는 인물의 모델이 초장왕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고 실제로 비슷해요.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초장왕. 이 5패 중에서 제가 최고로 치는 인물이 초장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합녀는, 이 합녀 아들이 이제 부차 아닙니까? 부차. 그래가지고, 이 오합녀, 오나라, 합녀와 그 아들 부차. 그리고 월나라, 이 구천. 말 그대로 이 두 인물, 그리고 부차를 포함한 이 세 인간은, 탐욕과 본능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복수혈전의 주인공들인데, 이 세 인물이 다 공이 유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되는 사실 그 역사적 인물,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면 다른 무엇에 앞서서 유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그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 그토록 자비를 강조했던 부처, 이런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 성인으로 추앙받는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는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간판이고, 사랑과 자비를 그렇게 널리 퍼뜨리고 후대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 없는
그러한 그 역사적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춘추 전국의 각 나라의 위치가 있는 지도, 그리고 각 나라의 이 도읍에 해당되는 도시들 있습니다. 제가 그 전국 칠흥을 얘기할 때, 여기 전국 칠흥을 얘기할 때, 이 진, 그 다음에 초, 제, 연, 조위한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두칠성을 생각하라. 그랬죠? 네. 북두칠성을 생각하라. 이렇게. 좀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되는, 우리가 지난번 시각자료에서도 봤지만 여기 이 세냥이 바로 함양이에요. 함양. 그리고 그 바로 서안, 시안, 장안 다 똑같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 주나라 서주 시대의 호경. 그러니까 세냥이 이제 함양 이렇게 다시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안을 중국식으로 말하면 시안, 그 다음에 장안, 그리고 이 서주 시대의 호경. 이게 다 고만고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안 가면, 시안 시내에서 뭐 한 20-30km만 가면 진시황 그 무덤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중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 한이 한나라의 명칭을 낳게 한 곳이고, 이것은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그 한 고조 유방이 그 초나라 그 항우에게 쫓겨서 간 곳이 한중입니다. 한중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양이라고 있다. 자, 로양이 뭐죠? 낙양이죠. 낙양. 그래서 이 호경에서 낙양으로의 천도, 호경에서 낙양으로의 천도, 이게 이제 BC 771년인데 바로 이때부터 춘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춘추 시대가. 그러니까 낙양.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단도 제가 2번 가봤어요. 2번 가봤는데, 이것도 아주 많은 고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칠홍 쟁패전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여기를 갔을 때는 우리나라 이 조선 의윤군에 참전했던 그 진광화 열사,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어서 유명한 분, 이런 분들의 무덤이 이제 여기 있게,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갔는데, 또 우리가 한단이, 이 당시에 이 한단은, 상당히 선망하는 도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가일몽이란 말 알죠? 남쪽 나무가지 밑에서의 꿈이다 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다가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밥을 하려고 이 바다에다가 이 밥을 좀 얹혀놨었는데 꿈이 깨고 보니까 밥에 아직 뜸도 안 들었더라 해서 나온 이 고사성어의 무대가 한단입니다. 그래서 한단지몽, 남가일몽, 일장춘몽,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자, 그 다음에, 다른 도시보다도, 이 창사는 이제 지금 이 중국 신중국의 창건자 마오의 고향이죠. 네.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 아주 매력적이에요. 초장황. 이 마오가 초장황을 닮은 면도 꽤 있습니다. 상당히.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낭야와 임치입니다. 네. 왜냐면 오늘 제나라 편의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이 제나라라는 곳이 이 태살에서 이렇게 산둥반도, 태살이 여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태살에서부터 이렇게 낭야 평원까지 이렇게 산둥반도에 이르기까지
이천리에 걸쳐서 있는 기름진 땅입니다. 네. 기름진 땅이고 이 춘추 시대의 최대 도시가 바로 임치예요. 임치. 임치 그럼 무슨 생선 이름 같은데 이것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린쯔 이런 식으로 린쯔 이렇게 발음되는데 아마 임치 이야기가 우리 강의 중에 많이 소개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임치는 오늘의 주인공 관중과 제환공이 활약했던 그 당시 제나라의 수도고 바로 이 제나라의 시조인 강태공이 여기에다가 도움을 했고 실제로 강태공의 묘도 여기 임치에 있고 오늘의 주인공 관중의 묘 그리고 관중기념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것은 여기 써 있네요. 관중기념관 써 있죠? 이 관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자라고 들어봤을까? 안현이라고 얘기되는 그 안자의 묘도 이 안자는 이 제나라 후대의 아주 현명한 재상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에 그 참화고도와 그 참화고도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과 철을 국가가 경영해야 되느냐, 민영해야 되느냐. 이 관중이 국가 재정 확보책으로 국가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급적이면 안 먹이거나 적게 먹이고 그 대신 이 소금과 철을 독점하면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말인데 이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상인들을 이제 간섭해 왔는데 이 상인들에 대한 관중의 이 남다른 혁신적 태도를 얘기할 때 염철론과 함께 이 참화고도도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참화고도의 이 지도를 한번 자 여기 있죠. 장안 계속 또 나오죠.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촨 땅인데 이게 이제 사천입니다. 사천의 성도가 뭡니까? 사천의 성도가 여기 청두라고 얘기되는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원난. 이 원난의 성도가 여러분들 그 쿤밍 들어보셨죠? 네. 쿤밍. 한자로는 이제 곤명이라고 하죠. 곤명. 그래서 이제 이 시안은 서안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시안. 그 다음에 청두를 중국식으로 하면 성도. 그 다음에 곤명을 중국식으로 하면 쿤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참화고도는 당연히 이 차라는 거. 마시는 차. 마시는 차요. 차. 이 차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말. 차와 말을 교환하기 위한 이 길입니다. 이 참화고도 여기서 티베트 이제 고원을 해서 이렇게 실크로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북쪽 실크로드, 뭐 남쪽 실크로드도 있고, 그다음에 참화고도가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또 강의 중에 나타나고 방금 얘기했던 이 소금과 철을 국가가 경영해야 되느냐, 민간 경영에 위탁해야 되느냐를 놓고 어마어마한 국가 경영 전략 회의가 한나라 때에 열렸는데 이때의 그 국가 경영 전략 회의의 논쟁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염철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읽은 염철론을 이렇게 한번 가구 위에 올려서 한번 제시를 했고,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관중 얘기를 할 텐데,
이 소백에게 화를 쏘는 관중입니다. 네. 그럼 누가 소백이고 누가 관중인 줄 알겠죠? 네. 바로 이 소백이 환공. 오늘의 주인공인 제나라 환공입니다. 제나라 환공인데 화를 쐈어요. 네. 죽이려고.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세상을. 용서하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최고 지위의 재상으로 이렇게 등용하는 이 놀라운 인재 등용의 포용력을 제환공이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논의 중에 그 뭐 1인자 리더십, 네. 지도력, 그리고 2인자 지도력, 이런 걸 제환공과 관중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것은 뭐 이런 여기 많이 나오는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 제나라의 위치입니다. 네. 제나라의 주역이 노자. 노가 있고 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노나라에 있던 관중, 그 다음에 거나라에 있던 포수, 둘 다 제나라에 있다가 망명해가지고 네. 제나라의 이 정치 지형이 급변하니까 이 관중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규. 공자 규, 그리고 포숙이 아까 소백.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소백,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인데, 그래 제나라의 그 군주 제후가 공석이 되니까 서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군주를 이 제후로 만들기 위해서 이 경쟁을 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좀 복잡하죠. 이 포숙이 소백을 데리고 있었고, 관중이 규를 모시고 있었고, 관중은 규를 제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백을 활로 쐈는데, 결국 제나라의 군주는 누가 돼요? 소백. 이 소백이 되지 않습니까? 소백. 이게 이제 제환공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그 의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진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 더 능률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격적으로 이 제환공과 관중에 관한 그 논의를 시작하겠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관중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4강의 주제는 제환공과 관중의 국가 지도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제환중과 관중의 국가 지도력. 자, 여러분들 제자백가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제는 아주 여럿이다, 많다의 뜻이고, 이 자는 이 스승, 마스터의 뜻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백가는 뭐 백도 역시 많다의 뜻인데, 이 학문의 가문을 이제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흔히 제자백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공자예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자와 장자를 도가라고 하고, 한비자나 상황을 법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말고도 이제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는 병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곡자가 있습니다. 귀곡자는 종횡가라고 얘기되는데, 이러한 사상, 학문적 스승들, 이 자자로 끝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동안 한국에서는 관중이 빠졌어요. 관중은 역시 마스터 자자를 써가지고 관자라고 중국에서 부릅니다. 네. 그리고 관자라는 또 책이 있어요.
사실 제자 백가를 논의할 때 이 관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제나라 그 후기의 그 재상이었던 안영도 안자해서 네. 자자가 붙죠. 이 관자야말로, 즉 관중이야말로 중국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사상가이자 경세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관중은 기껏해야 관포지규라는 네. 그 우정의 도를 말하는 주인공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논의하는 영혼과 스승 중에서 영혼과 스승의 미덕을 겸유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관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관중이 재상으로 활약한 제나라는 춘추 시대의 첫 패권국이에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제나라는 주나라의 창업공신 강태공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제태공 세가가 있어요. 이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사마천은 이제 공자는 특별히 우대해가지고 이 세가편에 올려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이 태산에서 내려와서 낭야 앞바다에 닿을 때까지 이천리의 기름진 땅이 모두 제나라의 영토였는데요. 우리 이 강의의 주력 교재 가운데 하나인 춘추전국 이야기의 그 공원국 선생의 이 춘추전국 이야기에서는 이 제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공의 성스러움으로 건국의 기초를 놓았고 환공의 성대함으로 선정을 닦은 나라다. 그렇다죠. 여기 태공의 성스러움, 그리고 환공의 선정. 이렇게 아주 칭찬해 놓고 있는데 바로 이 환공을 결정적으로 만든 인물이 이제 관중이다. 일단 관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관중을 전폭 신뢰 지지한 그 제환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환공은 한마디로 해서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사냥도 즐겼던, 게다가 이 성질도 급하고 이 감정 표현도 이 다혈질이었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속 없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어요. 드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 관중에게는 군주로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화를 쐈던 이국인이에요. 관중은 또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야. 네. 여러분, 관중이건 포수기건 다 초나라 사람이거든요. 이국인 관중을 이 재상으로 기용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관중을 맞아들일 때 3번이나 목욕하고 3번 향을 뿌려서 그를 영접한 이 삼훈삼욕, 이 삼욕의 고사는 이 유비가 제갈량을 맞이할 때 삼고초려. 그렇죠. 3번이나 찾아가서 이 제갈량을 스카웃 할 때의 그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더 지극정석이 있잖아요.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도자 가운데에서 보다 자기를 죽이려고 화를 쐈던 암살범. 그 사람을 인재로 보아가지고 그를 맞이하면서 3번 목욕하고 3번 향을 치는
이런 것은 아주 놀라운 그 1인자 지도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아시아에서는 군주와 신하의 재능을 네. 구분해서 봤다 그겁니다. 신하는 군주의 재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제 아무리 관준이라 하더라도 군주가 되었더라면 대성하기가 어려웠고, 제 아무리 제갈량이라 할지라도 군주였더라면 성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신하는 재능이 아주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주는 신하가 가지는 다양한 재능을 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군주는 신하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적재적소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신하들이 합니다. 그리고 군주는 신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만들어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인재와 중간, 작은 인재를 구분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능력도 군주의 능력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군주의 지도력, 1인자의 지도력을 얘기하면서 2인자의 지도력까지를 다 갖추기를 요구하는 건데 그건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 군주는 술을 좋아하더라도 제왕공처럼 술의 폐해를 알고 있으면 되고, 다혈질이라 하더라도 신하들이 말릴 때에는 그 신하들의 이 고언을 받아들이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속 없는 허명을 쫓는다 하더라도 실속이 있는 신하를 아래에다 두면 됩니다. 바로 제왕공이 그런 사람이었다. 나가서 이 제왕공은 사람을 신뢰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1인자 지도력에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그 위기시의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력. 게다가 환공은 솔직했습니다. 항상 자기는 뭘 모른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하면 욕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이 관중에게 상담을 했죠. 네. 그러니까 막 실속 차리면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죠. 있어도 없는 척하는 이런 능구렁이 같은 음모가들. 이런 지도자하고는 다르다. 여러분들 없어서 있는 척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꼴은 더 보기 싫어요. 예. 제가 젊어서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분들하고 이제 골프를 좀 몇 번 쳤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기업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운동 전에 이렇게 좀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좀 하려고 하면 지가 먼저 이거 메뉴판 보면서 어이 전복죽 이렇게 왜 이리 비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다시 메뉴판 받아가지고 난 전복죽 먹을래요. 이랬던 적이 있는데, 자, 태산의 송림은 푸르다 못해 제나라의 풍요를 상징한다. 제나라의 수도 임치는 춘추전국 시대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최대 도시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치에는 강태공과 관중의 묘가 있고, 그 후대에도 희한하게 임치 출신의 아주 대단한 재상들이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56국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상을 배출하기에 아주 좋은 이 풍수지리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임치가 아닐까. 린츠 해서, 자, 이제 백신 여행 패트가 다 풀리면 우리가 이 춘추 전국 답사를 한번 해볼 텐데, 아마 맨 처음에 가는 곳이 아마 임치가 아닐까 싶어요. 산둥반도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가깝죠. 제주도보다도 오히려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말을 재치있게 했던
재상, 현실적인 재상, 안자의 묘도 여기에 있다. 자, 여러분들, 이 관자사상의 이 독창성, 관자 이념의 독창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필선부민입니다. 필선, 먼저 백성을 부하게. 필선부민. 필선부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된다. 왜냐? 일단 백성들에게 넉넉한 생업을 주어야지 일단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책임을 부여하고 부여한 책임을 잘못했을 때 추궁함으로써 정치가 되고 통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관중은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고 먹는 것이 족하면 영욕을 알게 된다. 이게 아마 그 목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약용 선생의 그 목민 심사할 때 목민, 네. 지방관 그런 뜻이죠. 거기서 따온 이름인데 이 목민이라는 저서도 이 관중의 저작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 목민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고 먹는 것이 족하면 영욕을 알게 된다 해서 이 관중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 소유권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지 전제, 토지제도, 네. 그리고 조세, 세금 징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으로 국가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네. 그래서 이 관중의 사상을 이제 그 네 가지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사순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1번은 첫째, 백성은 근심과 고생을 싫어하니 군주는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자, 즐겁게 해준다? 백성을? 자, 이런 것을 이제 요약해서 한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는, 제가 계속 이렇게 글을 잘 쓰려면, 이렇게 글을 길게 푸는 능력보다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제시하는 그 어휘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글쓰기가 함께 하곤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은 근심과 고생을 싫어하니 군주는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백성은 가난과 비천함을 싫어하니 그들을 부귀하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 백성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싫어하니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네 번째, 백성은 사후 후대가 끊어지는 것을 싫어하니 그들이 수명을 누리고 후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사실은 지금 여기 사순 1, 2, 3, 4번이 다 복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데? 그게 복지인데, 자, 여러분들, 군주는 백성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자,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글을 딱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가방을 든 여인을 석자로 줄여라. 그러면, 백든 년! 하고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백성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문화적 복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문화적 복지고, 그 다음, 백성을 부귀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 경제복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백성을 안전하게 된다. 이건 안전복지라고 그냥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수명을 누리고 후대를 이어가야 된다. 이거 건강복지 또는 뭐 의료복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현대적 개념으로 바꿀 때. 자,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이 관중의 경제 사상입니다. 말 그대로 관중은 국력의 핵심은 경제고 관리의 핵심은 책임이다. 그러면서 1차 산업을 본으로 보고 사치 소비재 생산 유통과 이자 영업에 관계되는 금융 서비스업 등을 말로 규정해가지고 일단 말도 중요하지만 본이 훨씬 중요하다. 왜냐? 본보다 말이 우세한 국가는 충격이 가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해서 요즘 여러분들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가 쇠퇴하고 독일이 이렇게 흥하는 이유가 제조업과 관련됩니다. 특히 영국은 제조업에 관심을 안 두고 그냥 금융업 쪽으로 너무 치중해가지고 지금 국력에서 오히려 경제력에서 독일에 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관중은 이 지식인과 군인을 경쟁시켜야 된다. 이 지식인과 군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문무죠. 네. 문과 무를 경쟁시키고 군인에게는 투지 그리고 지식인에게는 지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또한 기술자들끼리는 교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산업 생산력을 높여야 하며 특히 관중의 경제 사상에서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것은 이 분업과 그 다음에 집적 산업입니다. 특성화. 실제로 관중이 얘기했던 이 분업은 아담 스미스의 분업보다는 더 완결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산업 집적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중심권 개발 네. 지금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를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수도권하고 이 동남권을 중심 개발해 가지고 이 집적지를 형성했는 이런 걸 아마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적 개념에 분업과 클러스터 이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관중의 놀라운 재능과 능력이 있다. 자, 이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에는 없는 내용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관중이 공자보다 훨씬 선대의 사람이에요. 관중은 지금부터 아마 2700~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자는 2500~600년 전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200년의 차. 자, 공자는 관중을 비판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어요. 관중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관중이 백시의 읍 300을 병탄해서 그로 인해서 백시는 가난해져 가지고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이가 다 빠질 때까지 다 늙을 때까지도 한 번도 이 관중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관중을 칭찬했어요. 동시에 이제 사마천. 이 사마천은 관중의 재산은 공실의 버금 같고, 재우와 버금 같고, 삼귀라고 해요. 삼귀. 그때 여기서 이제 왜 이 귀라는 말을 쓰는지. 삼귀. 이 세 개가 있다는 뜻이죠? 네. 세 개가 있는데, 이 삼귀는 사실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네. 집도 셋째고, 여자도. 이 여자도 셋이다 해서, 이 관중이, 재산이 군주와 맞먹었고, 그 다음에 이 삼귀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 관중한테는 각 집마다 이 전용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반점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요즘 우리가 반점 그러잖아요. 무슨 반점. 전용 식당까지 두었어. 그런데
제 나라의 사람들은 관중을 사치스럽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공자에 의하면 관중은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어도 벌 받은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사마천에 의하면 아주 재산을 많이 가져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관중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궁금증이 좀 들지요. 관중에 대해서는 공자뿐만 아니라, 이 공자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관중을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하면서 나쁜 점보다는 이제 좋은 점을 더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맹자 선생이 또 이 상당히 인간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가혹하잖아요. 맹자는 이 관중을 혹평했습니다. 왜 혹평했느냐? 맹자가 관중을 혹평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통치에는 그 왕도가 있고 패도가 있다고 했죠. 패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왕도는 덕예 인의 통치고, 패도는 이건 법치입니다. 맹자는 누구예요? 맹자는 왕도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맹자의 주장이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이 맹자는 육아 중에서도 좌파에 놓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육아 중에서도 우파에 놓고, 공자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맹자가 관중을 혹평한 것은 이 관중이 왕도를 추구하지 않고 패도를 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춘추 시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이제 BC 771년부터 BC 403년까지다. 그리고 전국 시대가 BC,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찾아보면 나오니까. BC 221년까지인데 맹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맹자는 이 관중이 왕도를 추구하지 않고 패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춘추 시대에 이어서 이 전국 시대, 이 악의 시대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전쟁의 시대. 이 맹자 같은 사람은 아주 인민을 비참한 도탄에 빠뜨리는 전쟁을 아주 혐오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관중을 좀 싫어해가지고, 감히 나를 관중을 따위에 비교해 막 신경질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그 재산이나 모으고, 응? 실제로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맹자는 군주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든지 막 그 위용을 보이려고 막 있는 술에 다 긁어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고 좌파 성향이 있으면 자연히 이렇게 좀 약간의 그 내로남불이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그 이념적 그 핸디캡이 좀 있어 보여요. 맹자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완전히 그냥 이 울트라 성인이야, 맹자는. 근데 과연 실천이 이렇게 따라내보는데 그건 좀 궁금한 일인데, 어쨌든 이 맹자는 관중을 평가할 때 관중 때문에 이 전국 시대라는 이 최악의 시대가 생겼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러한 맹자의 관중 비판에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 관중의 시대가 있고, 그 관중의 시대는 사실 춘추시대 초창기예요. 그리고 춘추시대가 점점 속화되고 타락해 가다가 이제 전국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관중의 시대는 먼저 있었고, 전국시대는 나중에 있었는데, 먼저 있었다고 나중 생긴 일에 무조건 원인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선후관계 오판의 오류라고 그래요. 선후관계 오판. 그렇잖아요. 단순한 선후관계를 네. 인과관계로 오판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으로 관중은 그 당시에서는 최선이었던
패도의 방식도 써가지고 제 나라를 아주 상대적으로 신사적인 나라로 만들었어요. 상대적으로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그게 전국 시대를 만들려는 의도로 패도를 행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그래요. 의도 확대의 오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 또 담배 펴? 죽고 싶어? 죽고 싶어도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의도 확대의 오류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글쓰기 시간에 좀 다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자는 이 관중을 가리켜서 이제 야인이라고 했어요. 야인. 이 야인이란 게 한자로 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촌놈이라는 말도 좀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자는 관중을 이제 야인이자. 야인이기 때문에 천자의 재상은 될 수가 없다. 기껏해야 제후의 재상이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순자의 말에도 무리가 있죠. 왜냐? 이미 관중의 시대는 천자로 얘기되는 주나라의 왕이 그저 명만 유지했을 뿐이고 천자의 개념은 사라졌어요. 천자는 있지도 않았는데 천자의 그 재상은 못됐다 하면 이건 관중한테 신의 경지를 요구하는 거죠.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또 이러한 그 오류가 순자에게는 있습니다. 순자는 관중은 공을 세우는데 힘쓰고 인을 행하는데 힘을 쓰지 않았으므로 천자의 대부가 될 수 없다. 천자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러자 말입니다. 사실은 방금 이 관중을 비판했던 세 유가, 네. 이 세 사람이 다 모두 관중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관중이 먹을 것이 풍성해야지 예를 알고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자는 이 관중이 예를 알지 못한 작은 그릇이라는 이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식이 풍족해야 예를 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관중이 한 말이죠. 자, 맹자도 항산이라야 항심이다. 이 물질적인 게 어느 정도 충족돼야지 이 마음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어야 예의 염치를 안다. 이런 말 다 했어요. 이런 말 다 관중에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이러한 유가들의 그 낮은 평가와는 달리 관중은 백성들에게, 상인들에게 관세, 무역상인들에게 관세, 상인들에게 시장세를 거두지 않았고 농부한테 잡세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가가 틈만 나면 주장하는 인민에 대한 경제적 자유와 관용은 사실 모두 관중이 이미 설파하고 실천한 경제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맹자가 그토록 잘 활약했던 그 땅, 제나라 땅, 이것도 관중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관중은 세계 최초로 경제학을 정립한 사람이고, 더욱 놀라운 게 세계 최초로 재정학의 핵심을 이해한 고대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가였어요. 관중은 언제나 경제를 중심으로 했죠. 여러분, 오늘날 무기 최강국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그 경제력이라는 게 지금 한국하고 비슷해요. 국가 이 GDP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옛날 이라크 침공할 때는 어마어마한 전자무기로 아주 정교하게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쉽게 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쌍팔년도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막 탱크 가고 막 군사를 막 10만, 15만, 무슨 춘추전국 시대도 아니고. 그걸 보니까 역시
경제력이 약화된 러시아가 옛날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정치가들은, 중국의 정치가들은 공자나 맹자는 그냥 백성들 교화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중국 들어서 신중국의 마오 같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좀 표방하면서 공자를 좀 비판하고 인표도 비판하고 그랬는데, 요즘 중국 가보세요. 가는 곳마다 공자님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그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고, 실제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학문은 공학이 아닙니다. 공학이 아니고 지금 바로 관학입니다. 관학. 이 관자의 학문이에요. 관학. 그래서 말 그대로 공학보다도 관자를 텍스트로 삼는 관학을 연구하는 것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지가 20,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은 북경 지도자급들이 이제 따로 모여가지고 한 마을에 살잖아요. 거기를 이제 중난아이라고 하죠. 중난아이. 중난아이 해가지고 중남해라고 하는데, 바로 특히 중국 최고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입주하거든요. 여기 이 중국 최고의 엘리트 지도자들은 관자를 공부하기에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 관자에게는 따로 하나의 가의 칭호. 그래서 관자를 따로 이 상가라는 하나의 이 학파의 위치를 부여하고, 이 관자는 공자보다도 110년 이상 앞섰던 인물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춘수연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자에 관한 여러분들이 약간 재미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 같은 거는 그때 좀 더 하도록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야기 위주의 역사보다는 오늘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을 더 많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